안녕하세요. 올해 42살 원숭이띠 가을 태생인 민지라고 합니다. 가을의 낭만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며 살고 있는지, 일상 속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김장철인데 집에서 직접 담그는지 아니면 사 먹는지 궁금한 게 많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안부를 물어보는 제 나름의 작은 습관이 생겼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죠. 헬스장, 공공장소, 모임 같은 것들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상 여전히 긴장 상태고 완전히 편치만은 않네요. 근데 가뜩이나 요즘 제 마음은 큰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같아요. 최근에 적잖은 충격과 인생의 타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뭐든 다 가져가는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 사연을 좀 풀어볼게요. 전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아버지와 꽤 오랜 시간을 단둘이 살아왔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고3이 되던 겨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세상 어느 딸이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저희 사랑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즘 말로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어서 부모를 우리 곁에 보내주었다라는 말이요. 저에게 엄마는 신의 대리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산 안 가져오면 엄마가 학교까지 가져다 주던 시절. 보통은 초등학교 때까지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병상에 누우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처음처럼 그렇게 늘 해주셨어요.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늦은 시간에도 엄마는 저보다 먼저 잠들어 계시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는 꼭 저를 직접 마중 나오셨죠. 제가 자라는 동안에는 인스턴트 한 번 먹인 적 없으셨어요. 햄도 전부 수제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손재주도 탁월하셔서 재봉틀 한 대로 우리 집 인테리어를 다 책임지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계절마다 당신 손으로 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곤 했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전형적인 현모양처였구나 싶네요. 엄마 냄새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 냄새가 참 좋아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엄마에게 가장 많이 비비며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사람의 향은 마음에 담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의 향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엄마는 늘 제게 좋은 향을 선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가족을 위한 헌신의 향이었어요. 그렇게 진한 향을 남기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랑 둘이 살아왔어요. 거의 10년을 말이죠. 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후 홀로 된다는 것이 몇 년간 힘들었지만 사람은 시간 속에 적응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의지하며 또 살더라고요. 대신 제가 결혼할 때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단둘이 살다가 하나뿐인 딸이 자기 곁을 떠나는 건데. 30이 넘어 저는 남편 현우 씨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업무상 자주 만나다 보니 차도 마시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부부가 되었네요 뭐. 남편 집도 우리 집처럼 어머니 혼자셨어요. 시아버님이 수십 년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 바람에 폐암에 걸려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 혼자 계신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모시고 살아야 하나 그런 문제로 저희도 고민했죠.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니 또 저희 친정 아빠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이런 내색은 남편 앞에서나 누구한테라도 안 했고 우선은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만 해결하자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현우 결혼하고 나면 이 집에서 나 혼자 적적할 테니 차라리 너희랑 같이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살겠다는 말을 어머님이 먼저 하실 줄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당사자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무지 당혹스럽달까요? 이건 뭐지? 싸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퇴근하자마자 예비 남편을 부랴부랴 만났어요. 자기야, 들었어?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겠다던데. 응, 엄마가 그러시더라. 근데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난 또 자기가 먼저 얘기했나 싶어서.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치. 근데 어쩌지? 어머님 진심이신 것 같던데. 내가 오늘 가서 다시 얘기할게. 같이 살면 틀림없이 틀어질 거야.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는 조마조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얘기했어? 응. 짧고 굵은 그의 대답이 왠지 불안했어요. 왜 시무룩해? 싫다고 했다며?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이 왠지 언짢은데. 거절을 했는데 너무 서운해 하시네. 서운해 하셔? 뭐라고 하셨는데? 아이 몰라. 암튼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알아로 다 끝날 줄 알아요. 내막을 들려줘야 확신하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영 찜찜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건가? 분명 많이 언짢으셨을 텐데.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서 그날은 잠도 못 자고 출근했어요. 회사 일이 왜 하필 그때 따라 많았는지.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 봐야지 했지만 밀려오는 업무와 늦은 야근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거의 2주 만에야 시어머님 댁을 찾아갔는데 가보니 몸져 누워 계시더라고요. 2주 내내 아프신 건지 아니면 같이 안 산다는 말에 충격받아서 아프기 시작하신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어렵게 입을 뗐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늙으면 다 그래. 혼자 있다가 병 받으면 서럽지. 힘없는 한숨과 함께 저를 흘겨보시는 눈빛에 몸이 아파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 또다시 어렵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저희가 따로 살게 돼서 그러신 걸까요? 별다른 답변이 없다는 건 그렇다는 뜻이겠죠? 어머님,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요. 저는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현우 생각이 좀 달라서요. 얘야,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밀면 따르게 되는 법인데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냐?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같이 살까요? 예, 됐다. 내가 뭐 같이 못 살아서 병 난 것처럼 군다니.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저만 아주 불편한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었는데 거절당해서 단단히 서운해진 상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한 동네에 집을 잡아드리는 건 어때? 남편도 마음 한구석이 찔렸는지 그 답장이 재빨리 왔어요. 그래, 한 동네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자 그럼. 그렇게 우리는 한 동네에 시어머니 집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재앙의 시작임을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이 막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에 간다 치면 보통 손수 만든 반찬이며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어요. 오히려 돌아가시는 길에 양손이 한가득이셨다니까요. 일단 집에 오시면 탐색부터 시작하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두 눈은 다른 데가 있어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안을 한 바퀴 빠르게 살펴보시고 다음은 주방으로 직행하시죠. 뭐 필요한 건 없니? 어떻게든 먹고 사니? 하면서 수납장이며 냉장고를 아주 샅샅이 뒤져놓곤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표물이 발견되면 슬슬 발동을 거시는 거죠. 어머, 요즘 과일즙이 유행인데 너네 이미 사 먹었구나. 어머나, 영양제도 종류별로 챙겨 먹는구나. 홍삼이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더라. 어머, 이건 임산부용이니? 요새 세상이 하도 각박해서 임신하기 어렵다던데. 이런 식이에요. 그것도 선한 표정으로 살피면서요. 사실 시어머님이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만 있을 수 있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옆에서 말합니다. 어머님, 이건 선물로 들어온 건데요. 사실 현우는 안 먹으니까 어머님 챙겨가세요. 얘야, 너네 안 먹니? 아이고, 아까운걸. 그래, 그럼 그럴까. 얘, 이참에 너네 안 쓰거나 안 먹는 거 나 줘라. 끝에 나 줘라는 진심 그대로의 뜻입니다. 나 줘라. 은근히 자기 것 더 챙겨달라는 뉘앙스를 퐁퐁 풍기며 돌아다니시면 저는 거기에 또 하나하나 응대를 해드려야 하는 몇 분간의 의식 같은 행사가 치러져요. 처음엔 제 살림살이를 시어머니에게 점검받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하고 긴장됐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혼자 계신데 왠지 저희끼리만 잘 사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원하는 물건을 거리낌 없이 드리곤 했고요. 자식이 잘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효도가 없는 법인데 저희 시어머님 앞에서만큼은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끼리 잘 사는 모습이 죄책감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님이 원하시는 뉘앙스를 재빨리 감지하고 원하시는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려드렸어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며 가져가는 모습에 며느리로서 안도감도 있었으니까요.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시어머님은 저희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삼아가고 계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 살림살이며 소지품 등 집안의 물건들을 노골적으로 탐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이 크림 요즘 신상 아니니? 얘, 이거나 주고 너는 남편한테 얘기해서 더 좋은 거 사. 어머, 이건 향이 어쩜 이렇게 좋지? 얘, 이거 낙하고 너는 신상으로 하나 더 사. 어머, 어디서 이렇게 고급진 접시를 구했니? 얘, 난 인터넷 같은 거 못하니까 이거나 주고 젊은이가 하나 더 사. 나 가져가고 너는 하나 더 사. 이게 일상이 되었어요. 시어머님의 탐심은 멈출 줄을 몰랐죠. 심지어 나중엔 쓰고 있던 칫솔 살균기며 물컵이며 식탁보까지 달라고 하셨어요. 이해해 주세요. 정말이지 털어가셨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보통의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어요. 나중엔 5분 전까지 쓰고 나온 비데까지 달라고 해서 또 손수 설치해 드렸죠. 제가 사는 걸 지켜보면서도 참 거짓말 같은 현실이었어요. 혹시 물건이 많거나 남의 것을 탐내고 수집하는 질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시어머님은 저한테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도둑이 되어 탐심을 한껏 휘두르고 양껏 가져갔어요. 어떤 날은 손이 모자라 1톤짜리 포터차를 불러온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차 한 대가 다 찰 정도는 아니었지만 며느리 집에 와서 손이 모자랄 정도로 물건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스트레스는 날로 높아졌고 시어머님이 오시는 날이면 아니 특별히 날 잡아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드나들듯 하셨으니까 시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제 신경이 있는 대로 곤두세워서 힘든 나날이 이어졌어요. 스트레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형님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어요. 형님의 집도 그닥 멀지 않았고 평일 약속이었어요. 평일엔 웬만하면 약속을 안 잡아요. 회사 일과 살림을 병행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늘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치만 시댁 일에 별 수 없잖아요. 힘들지만 남편 따라서라도 가게 됐죠. 어머나 세상에. 예쁜 상 차려놓은 거 봐라. 우리 딸이 이쁠 수밖에. 형님 집만 가면 시어머님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서 자기 딸 자랑을 늘어놓아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같은 여자이고 누군가에겐 저도 이쁜 딸이지만 며느리와 딸은 다른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딸 너가 신경 좀 써주니까 라고 하셨어요. 상차림이 제가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테이블 세팅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제 취향의 그릇에 식기류까지. 그날 저녁 메뉴는 만두전골이었어요. 얼큰한 국물 맛이 그날따라 입에 착 달라붙었어요. 큼지막한 만두 하나를 수저로 떠 맛보는 순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맛본 것 같은 익숙한 맛이 나더라고요. 야금야금 만두를 음미하며 혼자 조용히 실마리를 찾던 끝에 알아챘어요. 그것은 제가 만든 만두였어요. 제가 올 초 손으로 직접 빚어 냉동실에 쟁여놓은 수제 만두였거든요. 만두를 좋아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힘들지만 날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요. 양팔 걷어붙이고 반죽하고 소를 만들어 정성으로 빚은 저의 수제 만두였어요. 냉동실에 이쁘게 쟁여있던 수제 만두가 시어머니의 레이더망에 벗어날 리 없었고 집에 가셔서 혼자 끓여 먹게 달라던 말씀에 저는 저랑 남편 먹을 것까지 듬뿍 담아서 가득 안겨드렸죠. 그랬던 그 만두가 시어머니 집이 아닌 형님의 집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보며 식기류며 컵이며. 처음엔 내 스타일이네 하던 것들이 자세히 보니 저희 집에 있던 물건들, 제가 드린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너는 따로 사라 하며 가져가신 제 물건들을 전부 형님에게 주고 계셨던 거죠. 밥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화장실 한번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이 보던 비데가 떡하니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역시 저희 집 것이었어요. 이건 마치 제2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제 물건이 형님의 집에 가득가득했어요. 그간 제가 참았던 게 많았는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저랑 남편도 땅 파서 돈 버는 게 아닌데 이건 어머님이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보시고 쓰시라고 드린 거지 저희보다 잘 사는 형님네 살림 보태라고 드린 게 아니거든요. 분명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화를 꾹 참고 가까스로 집에 왔어요. 대신 나중에 남편만 잡고 따졌어요. 표출되지 못한 부분이 남편에게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져간 물건들이 어떻게 형님네 집에 가서 자기 살림 마냥 깔릴 수가 있는 거야?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생각이 궁금해 물었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번아웃인데 뭔가를 느껴서 불편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결국 싸움이 되고 말았죠. 남자랑 대화 자체를 시도한 제 오류였나요?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사소한 걸로 화를 내냐? 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은 정말이지 남의 편이라더니 저를 과민하게 구는 편협한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우리 집 살림 잔뜩 형님 내가 있어 보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넌 괜찮냐? 이렇게 말해주면 좀 좋을까요? 그런데 남자들은 꼭 문제와 해결 이 양자 구도로만 봐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돈키호테 기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돈키호테처럼 여자가 하는 모든 말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형님 집으로 이미 가 있는 우리 집 살림들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저는 그저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받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표현이 그런 건지 제 이런 바람과 달리 대화가 안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님의 어이없는 행동들에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는 산처럼 쌓여갔어요. 그러다 사단이 났습니다. 여보, 화장대 위에 있던 진주 목걸이 못 봤어? 또 나 못 봤는데. 왜? 없어? 응, 여기저기 다 찾았는데 없어. 잘 찾아봐. 다른 데 놓은 거 아닌가? 혹시 어머니가 가져가셨을까? 야, 이 타이밍에 어머니가 왜 등장해? 아니, 하도 내 물건 욕심을 많이 내시니까. 그건 안 돼. 엄마 유품이란 말이야. 주인 있는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신 적은 없잖아. 적어도. 아, 그렇긴 한데.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진짜 아니겠지?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유품인데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달래가며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진주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 사람을 향해서요. 바로 시어머니. 그분 아니고선 물건이 없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제게는 적어도 충분한 정황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심증만으로 시어머니를 도둑 정도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엄마 유품인데다가 제 속은 시뻘겋게 탄 검댕이가 되어 갔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고 전화번호를 누르다 끊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비싸도 말 못하는 신세. 심증은 있어도 묻지 못하는 신세. 그게 며느리였어요. 한편으로는 어쩌면 어디선가 정말 엄마 유품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얼마나 자책을 하며 기억을 더듬고 소가리를 하는지 모를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오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오시는데 저녁을 드시러 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진주 목걸이는 나오지 않아서 저는 내심 속을 끓이고 있었죠. 시어머님과의 식사가 목구멍에 콱 막히는 듯해서 체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님은 보여줄 게 있다며 가방에서 웬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진이었어요. 형님의 사진. 얼마 전에 모녀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던 그때 찍은 사진이더군요. 굳이 나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 이거 봐라. 어찌나 여기 배경이 좋던지. 어딜 가나 그림이야. 네, 그렇네요. 흥을 돋우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정작 따로 있으니까 시어머님과 주고받는 얘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 제대로 좀 봐봐. 이게 글쎄. 상어 연골이라는데 뼈에 극해 좋대. 사셨어요? 사긴 뭘 사? 돈이 나만. 아니 이런 거 사게. 그냥 몸보신이 밖에 뭐. 이런 것도 살 정도로는 여유로우시구나. 시어머님의 말이 하나하나 똑밖에 들리는 게. 제 신경은 점점 제 살림을 가져가던 시어머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 얘 이 사진 좀 봐. 이 아이가 뭘 걸쳐도 태가 나지 않냐? 누구 딸인지 참 잘 키웠어.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번쩍하고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웬 목걸이예요? 사진 속 형님의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누구 목걸이냐고요? 제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고 시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 목걸이겠니? 여진이 거지. 정말 맞아요. 이거 제 거 같은데요? 아니야. 어머님, 애가 무슨 엉뚱한 소리야. 아니, 이 목걸이를 왜 형님이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아니, 그럼 우리가 이 목걸이를 훔쳤기라도 했다는 건가? 우리가요? 저 뭐라고 안 했는데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제 목걸이. 어머, 뭐 애가 어디서 사람을 잡아. 세상에 진주 목걸이가 다 그거냐? 어머님, 저 진주 목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집에서 없어진 게 진주 목걸이라는 걸. 아니, 이런 색깔 나는 게 진주가 대부분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 있니? 그리고 너 집에서 없어진 진주 목걸이랑 이 사진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사람 이렇게 나쁘게 잡을까? 그렇죠? 상관 있는 게 아니겠죠? 어머님이 상관 있겠죠. 어머님이 오고 가시는 외에 제 화장대에 있는 진주 목걸이가 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얘 엄한 사람 잡지 마. 난 아니야. 어머님, 저 여러 말 안 할게요. 그 목걸이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돌려주세요. 어머머머. 야,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할 거라는데. 저희 엄마 유품 목걸이가 뭔지 모를 거라고 봐요. 오래된 진주는 빛이 달라요. 매일 들여다본 목걸이예요. 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좋게 말할 때 돌려주세요. 뭐 좋게 말해? 야, 내가 안 가져갔다는 거를 가져갔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대수냐? 그럼 지금 가져갔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아이고, 툴툴 잡지 말고. 빌미를 만들자면 그렇다는 거다. 이게 무슨 병이야? 아니, 그럼 이걸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이야? 어머님, 진짜 도둑 아니시라는 거죠? 뭐 그럼 경찰에 저 신고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거죠? 기가 차서. 온통 희끄무레하게. 근데 이제 그래요. 이 친정엄마 유품인 건 이해하겠는데 이걸 부지불식간에 어디다 흘린 걸 수도 있잖아.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일을 꼭 크게 만들고 싶니 너는? 어머님이 상관없으시다 하니까 그럼 더 편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게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님의 혹시나 했었거든요. 그럼 차라리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걸이인지 모르고 가져갔을 수 있겠다. 그럼 얘기하고 돌려받으면 되겠다 했죠. 근데 제 눈엔 분명 형님 목에 걸려 있는 게 제 거 같은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팔짝 뛰면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결례를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신고해서 도둑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시어머님 명예도 회복시켜 드리고 제가 그때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머. 얘 이게 웬 날벼락이니? 이제 협박을 했네. 그래, 이 마음대로 해. 신고를 하든 말든. 너 나중에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거야. 생각해봐. 알았어요, 네. 저도 부디 그럴 수 있게 바랄게요. 돌아가세요. 오늘 저 피곤해요. 어머머머, 세상 말세다, 말세. 이젠 대놓고 쫓아내네. 어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 애가 지금 이 시댁을 믿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지 않나? 아주 돌아가시라고요. 결백하시다면서요? 절도 혐의로 부모님께서 수사받는 거 찾아보시겠으니 돌아가 주세요. 연락드릴게요. 어디서 저도 그런 깡이 터져 나왔는지. 그간 사람이 복받쳐서 보내드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안 되어 어느 날 형님을 대동하고 시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가 우리 보고 자기 목걸이를 훔쳐갔다고 아주 난리야. 너 설명 좀 해. 언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이 목걸이 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샀어요. 그래요? 그럼 저희 상황 녹음해도 되죠? 아니, 꼭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셔야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 도둑을 잡아야 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고요. 그리고 형님 이거 보세요. 저희 엄마가 차던 목걸이랑 똑같죠?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언니. 세상에 진주가 거기서 거기지. 그러다 보면 디자인 똑같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 가족끼리. 그동안 어머님이 가져가신 살림들이 형님네 집에 다 깔렸던데. 그것도 가족끼리라서 그런 건가요? 나 참. 아, 그래요. 엄마가 자기 쓰려고 가져왔는데 내가 달라고 했어요. 이쁜 디자인들이 하도 많아서. 딸이 쓰겠다며 나 준 거. 친정엄마 어디 있어요? 언니 극성스럽긴 하다 했는데.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근데 이 목걸이는 진짜 아니야. 말 잘 하셨어요. 형님도 친정엄마가 좀 더 소중하시죠? 저한테는 이 진주 목걸이가 그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거라고요. 똑같은 게 두 개 눈에 보이는데 제가 가만 있을 수 있겠어요? 품질 보증서까지 보여드려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내가 산 거니까. 알겠어요. 경찰에 절도 신고할 거예요. 그때였어요. 잠자코 있던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며느리한테 도둑질했다고 찍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나도 좀 데려가지. 왜 날 두고 혼자 가? 내가 이런 수모를 받고. 그러더니 잠시 후 이 녹음은 다 뭐며? 너가 지금 우리 집을 얼마나 험하게 봤으며 이런 보릿고개를 만들어. 착한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바람 잘 날이 없단다. 너가 뭔데 우리를 도둑 취급해? 시집 올 때 혼수로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남들은 시어머니 차라리 좋다고 고급차에 목걸이며 뭐며 다 안겨준다던데 너가 한 게 뭐 있니?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그래서 목걸이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몰래 도둑질 하셨냐고요? 그 순간 눈앞에서 별이 번쩍했어요. 시어머님의 따귀가 제 볼을 가르고 날아온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때 파워가. 사람이 확 한 방에 기절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렸는지.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 순간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는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 직후 녹음한 증거 자료들과 유품 사진들을 챙겨 경찰에 고소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목걸이는 저희 엄마 유품이 맞았어요. 절도죄가 밝혀지면서 저랑 남편도 끝을 맺어야 했죠. 더 이상 그런 집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게 됐으니까요. 절도 주범은 예상했지만 시어머님이었어요. 형님은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혐의 없음으로 벗어났어요. 그때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그것도 자기가 샀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라고 싶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네요. 공모한 정황도 없고 그랬다고. 어쨌든 재판 결과 시어머님만 기소에 붙여졌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6개월. 처음 치고는 센 형량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고소 취하하라고 저랑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 겁박하는 바람에 탄원서를 제출했죠. 엄벌에 처해달라고요. 그 바람에 가중처벌된 것 같아요. 법정 구속됐는데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셨던 분이라 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혼 소송도 합의하자 해놓고 말 바꿔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이런 건 차단해야겠다 싶어서 합의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엄마 유품을 돌려받았지만 상처받은 제 마음은 돌려받지 못했네요. 지금 형기를 살고 계실 시어머님께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머님한테도 모든 것 다 주고 싶었던 귀한 딸이 있듯이 저 또한 누군가에겐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누군가에겐 죽어서라도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딸이라는 걸. 어머님 부디 건강하소서.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